할아버지, 엄마, 집에 계신데요? 9살 하은이의 한마디가 장례식장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78세 김도연 회장의 손이 지팡이 위에서 떨렸어요. 어제 엄마가 전화하셨어요. 서영 외숙모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 순간 며느리 윤서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은아,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어. 슬픔 때문에 헛것을 보는 거야.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아이는 흔들리지 않았죠. 아니에요. 엄마 목소리 낮아요. 하은이의 외침에 조문객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도연의 시선이 며느리에게 꽂혔어요. 50년 사업 경험이 알려주고 있었죠.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가족 중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직감으로 느낀 순간 말이에요.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간은 사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0월의 찬바람이 대한그룹 회장 저택에 넓은 마당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평소라면 고요했을 이곳에 오늘은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조용히 모여들었죠. 김도연 회장의 외동딸 김지윤 상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 사흘째였습니다. 저택 정문에서부터 현관까지 이어진 자갈길 양옆으로 하얀 국화꽃 화환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그 사이로 검은 리무진들이 한 대씩 들어와 조문객들을 내려주고 있었습니다. 대한그룹 임원들, 협력업체 대표들,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무거운 표정으로 저택 안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죠. 저택 안거실에는 하얀 국화꽃으로 둘러싸인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42살의 지훈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사 임원 시절 촬영한 사진이었는데 그녀의 밝은 미소가 지금의 무거운 분위기와 대조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 앞에서 78세의 김도연 회장은 지팡이에 의지한 채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죠. 도연의 얼굴은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평생 강철 같은 의지로 대한그룹을 이끌어온 그였지만 지금은 그저 자식을 잃은 늙은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회장님,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도연은 고개만 끄덕일 뿐 말이 없었어요. 몇 년 전 아들 지훈을 교통사고로 잃은 뒤였는데 이번엔 딸까지 떠나보내야 했으니까요. 평생 회사 일에만 매달려 살았던 그에게 이제 남은 건 9살 손녀 하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며느리 윤서영은 상주 역할을 하면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거든요. 검은 한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그녀는 오히려 조문객들을 맞으며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해요. 서영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 냉정함이 묻어났어요. 마치 회사 업무를 처리하듯 능숙하게 상황을 관리하고 있었죠. 그런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던 도연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도연은 50년 넘게 사업계에서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어요. 진짜 슬픔과 가짜 슬픔을 구별하는 눈이 있었죠. 서영의 행동에는 뭔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아버님, 서영이 도연에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위로보다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이 곧 올 예정입니다. 표정 관리 좀 부탁드려요. 그룹 이미지가 중요하니까요. 도연의 손이 지팡이 위에서 떨렸어요. 딸을 잃은 아버지에게 회사 이미지부터 걱정하라니. 이게 위로하는 며느리가 할 말이었을까요? 서영아, 지금이 그런 얘기할 때냐? 죄송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지훈 아가씨가 떠난 이상 이제 제가 그룹을 책임져야 합니다. 아버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서영의 말에는 미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이 순간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처럼 말이죠. 도연은 그런 며느리를 바라보며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택 한쪽에서는 대한그룹 보안이사 강태준이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긴장한 표정이었죠. 그는 서영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미묘한 신호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도연의 오랜 비서인 박상호는 조문객들을 안내하면서도 계속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30년 넘게 회장을 보좌해온 그의 직감에도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고 있었거든요. 그때였어요. 구석 소파에 조용히 앉아있던 하은이가 일어나 외할아버지에게 다가왔어요. 아이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지만 표정은 또렷했습니다. 검은 원피스를 입은 9살 소녀는 어른들의 복잡한 시선들 사이에서도 당당하게 걸어왔죠. 외할아버지. 하은이의 작은 손이 도연의 큰 손을 잡았어요.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그의 차가운 손끝으로 전해졌죠. 뭐가 궁금하니 하은아. 도연이 무릎을 굽혀 손녀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 속에는 어른들이 놓친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외할아버지, 엄마. 집에 계신데요? 하은이의 말에 도연의 심장이 쿵 하고 뛰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뭘 말하려는 건지 감이 왔거든요. 어젯밤에 엄마가 전화하셨어요. 하은아, 외숙모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조문객들의 웅성거림도 향 타는 소리도 모든 게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도연의 시선이 서영에게 천천히 돌아갔죠. 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평소 침착하던 그녀가 처음으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은이가 슬픔 때문에 헛것을 보는 게 아닐까요? 아이들은 그럴 수 있어요. 서영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도연은 50년 넘게 사업을 해오며 수많은 거짓말을 구별해낸 경험이 있었거든요. 하은아, 엄마가 정말 전화했니? 네, 외할아버지. 엄마 목소리 맞아요. 금방 집에 갈 테니까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모르는 9살 아이의 순수한 증언이었죠. 도연의 시선이 다시 서영에게 꽂혔어요. 그녀는 이미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업무 연락이 와서요. 서영이 서둘러 자리를 뜨려 했지만 도연의 낮은 목소리가 그녀를 붙잡았어요. 서영아, 잠깐만. 회장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78년을 살아온 노인의 직감이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고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장례식장의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진실의 첫 번째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 대한그룹 본사 회장실에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김도연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듯 그의 눈가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오전 9시 윤서영이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그녀는 어제의 상복 대신 평소 입던 단정한 업무복을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아버님, 안녕하세요. 서영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훨씬 차분했습니다. 마치 슬픔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현실로 돌아왔다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도연은 고개만 끄덕였을 뿐 말이 없었습니다. 급하게 정리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왔어요. 서영이 책상 위에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봉투에서 나온 건 지분 이양 서류와 대표이사 변경 신청서였어요. 모든 문서가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지훈 언니는 사망하셨으니까 대표직은 저 하나로 정리해야죠. 회사 운영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서영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도연의 가슴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딸의 시신이 아직 차갑게 식지도 않았는데 벌써 지분 이야기를 꺼내다니. 게다가 그녀의 준비가 너무 철저했거든요. 서영아,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도연의 목소리에는 억압된 분노가 깔려 있었어요. 하지만 서영은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대한그룹 주가가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아세요? 언론에서도 후계 구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서영은 준비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신문 기사들과 증권가 분석 자료들이었어요. 모든 게 그녀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 있었죠. 지훈이가 남긴 지분도 이미 제가 상속받았고 지훈 언니 몫까지 합치면 저는 이미 대한그룹의 최대 주주입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어요. 서영의 말이 사실이었거든요. 몇 년 전 아들 지훈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지분은 자연스럽게 아내인 서영에게 넘어갔었죠. 이제 딸 지훈까지 잃게 되면 서영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갖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버님 연세도 있으시고 이제는 젊은 사람이 그룹을 이끌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서영의 말투에는 더 이상 며느리의 겸손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승리를 확신하는 경영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죠. 도연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가족보다 회사를 우선시하며 살아온 결과가 바로 이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님, 서영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번에는 목소리에 미묘한 경계심이 섞여 있었죠. 어제 하은이가 이상한 말을 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아이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건 아닐까요?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도연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영이 하은이의 증언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거든요. 하은이는 괜찮다. 그 아이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물론 저도 하은이를 사랑하죠. 그래서 더 걱정되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를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환청이나 환상을 보는 건 아닐까 해서요. 서영의 말은 그럴듯했지만 도연에게는 위험한 신호로 들렸어요. 하은이까지 건드리려 한다는 의미였거든요. 한편 집에서는 하은이가 혼자 엄마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어제 밤부터 계속 이상한 걸 발견하고 있었어요. 엄마 방 한구석에 있던 작은 컴퓨터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거든요. 하은이는 그 불빛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몇 달 전 엄마가 그걸 설치하면서 했던 말을 떠올렸죠. 하은아, 이건 엄마가 만든 특별한 등대야. 세상의 소리를 듣는 등대라고 할까? 혹시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등대가 신호를 보낼 거야. 당시에는 엄마의 농담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등대가 실제로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조심스럽게 컴퓨터 가까이 다가갔어요. 작은 LED 불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깜빡이고 있었죠. 아이는 엄마가 컴퓨터를 할 때 옆에서 지켜본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엄마는 항상 백업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여러 곳에 자료를 저장해 두곤 했거든요. 혹시 이 서버에 엄마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그때 집으로 돌아온 도연이 하은이가 있는 지훈의 방으로 올라왔어요. 손녀가 서버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하은아, 뭘 보고 있니? 외할아버지, 엄마가 말했던 등대예요. 지금도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하은이가 서버를 가리켰습니다. 도연은 평소에는 관심 없던 그 작은 기계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분명히 전원이 들어와 있고 무언가 작동하고 있었죠. 엄마가 이런 걸 만들어뒀구나.
도연은 딸 지훈이 얼마나 철저한 사람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회사에서도 항상 대비책을 마련해두는 스타일이었거든요. 혹시 이 서버에 중요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은아, 외할아버지가 이걸 한번 확인해 볼게. 너는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있을래. 하은이가 방을 나간 뒤 도연은 곧바로 비서 박상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호야, 집으로 와라. 그리고 컴퓨터 전문가도 데려와. 30여 분 뒤 박상호가 IT 전문가와 함께 저택에 도착했어요. 박상호는 도연을 30년 넘게 보좌해온 충실한 비서였죠. 회장의 복잡한 표정을 보자 무슨 일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시죠? 상호야, 어제 하은이가 한 말 기억하지? 지훈이가 전화했다고 했던 거 말이야. 박상호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도 어제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일들을 지켜봤거든요. 혹시 서영 이사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해서 이 서버를 한번 확인해 보자. IT 전문가가 서버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뒤 그의 얼굴에 놀라운 표정이 떠올랐어요. 이건 상당히 정교한 백업 시스템이네요. 원격 접속 로그도 남아있고 최근까지 누군가 이 서버에 접속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도연과 박상호가 동시에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언제까지 접속 기록이 있나? 어제까지도 접속 기록이 있어요. 그것도 새벽 시간대에 말이죠. 그 순간 도연의 등골에 오한이 흘렀습니다. 어제는 지훈의 장례식 날이었거든요. 죽은 사람이 자신의 장례식 날 밤에 서버에 접속했다는 말인가요? 회장님, 이 서버에는 대한그룹 내부 데이터들이 상당량 저장되어 있습니다. 회계자료, 인사기록, 그리고 IT 전문가가 말을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뭐가 있나? 보안 카메라 영상들도 백업되어 있네요. 상당히 오래된 것들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도연의 눈에 차가운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딸 지훈이 얼마나 치밀하게 모든 걸 준비해뒀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상호야,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해라. 회사 모든 보안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고 삭제된 영상들도 모조리 복구해라. 박상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에서 오랜만에 듣는 차갑고 결단력 있는 톤이 느껴졌어요. 이 집안의 악취가 어디서부터 퍼졌는지 밝혀야겠네. 도연의 눈에는 이미 회장의 냉철함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상실감에 빠져 있던 그가 마침내 진실을 찾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서영이 모르는 사이에 그녀가 그토록 철저하게 숨기려 했던 비밀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박상호가 IT 전문가와 함께 본격적으로 서버 분석에 들어간 지 이틀이 흘렀습니다. 대한그룹 본사 지하에 있는 보안 관제실에서는 밤낮 없이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삭제된 CCTV 데이터들을 하나씩 복구해내는 과정이었죠. 박 비서님, 이상한 게 발견됐습니다. IT 전문가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며칠 전 새벽 시간대의 보안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세요. 지훈 상무님 사고 당일 새벽 2시경입니다. 화면 속에는 대한그룹 사옥 지하 주차장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평소라면 텅 비어 있어야 할 시간인데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사설 앰뷸런스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박상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계속 재생해 보세요. 영상이 이어지자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들것에 실려 나오는 여성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 여성은 분명히 김지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지훈 상무님이 교통사고를 당한 건 낮 시간이었는데 박상우가 중얼거렸지만 영상은 계속 재생되고 있었어요. 앰뷸런스 옆에서 지시하고 있는 남성의 모습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저 사람 누구죠? 차량 번호를 추적해 봤더니 강태준 보안이사 명의로 등록된 차량입니다. 박상호의 등골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강태준은 대한그룹 보안이사이면서 동시에 윤서영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인물이었거든요. 이 영상을 회장님께 보여드려야겠네요. 1시간 뒤 도연 회장은 자신의 서재에서 복구된 CCTV 영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의식을 잃은 딸이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자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더 확인해 본 결과 이 앰뷸런스는 정식 의료기관 소속이 아닙니다. 사설업체에서 운영하는 거였어요. 박상호의 말에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딸이 교통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납치된 거라는 의미였거든요. 그럼 지훈이는 지금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은이가 말한 전화도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도연은 의자에 기대어 두 눈을 감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죠. 내 아들의 아내가 내 딸을 없앴구나.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지훈의 죽음도 이제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단순한 교통사고였을까요? 회장님, 더 조사해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지훈 도련님 사고 당시 자료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상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도 같은 의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다 뒤져봐라. 이 집안에 뭔 일이 벌어졌는지 낱낱이 밝혀내야겠어. 도연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회장다운 결단력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회사를 위해 바쳤지만 정작 가족은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때 서재 문이 열리며 하은이가 들어왔어요. 아이의 맑은 눈동자는 외할아버지의 변화를 금세 알아챘습니다. 외할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하은이가 도연의 무릎 앞에 앉으며 그의 큰 손을 작은 손으로 감쌌어요.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자 도연의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하은아, 외할아버지가 엄마를 찾아줄게. 약속한다. 정말요?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알아냈어요? 아이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았어요. 도연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회장이 아닌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행동해야 할 때라고 말이죠. 외할아버지, 우리 엄마 꼭 찾자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하은이의 진심 어린 말에 도연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9살 아이가 이런 상황을 다 이해하고 있다는 게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거든요. 하은아, 그런데 이 일은 서영 외숙모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알겠지? 네, 알겠어요. 엄마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순간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이제까지는 며느리라는 이유로 서영을 믿어왔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녀가 얼마나 교활하고 치밀한 사람인지 깨달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윤서영이 평소처럼 회장실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또 다른 업무 서류들을 들고 있었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아침이네요. 서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도연의 눈에는 이제 그녀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서영아, 앉아라. 도연이 평소보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영은 별일 아니라는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어요. 혹시 지훈이 사고 당일 밤에 뭔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니?
도연의 질문에 서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금세 평소의 표정을 되찾았죠. 그날 밤은 너무 충격받아서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무래도 지훈 언니 소식을 듣고 나서 정신이 없었거든요. 서영의 대답은 매끄러웠지만 도연의 예리한 눈은 그녀의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럼 강태준 이사와는 언제 마지막으로 만났니? 이번에는 서영의 얼굴이 확연히 굳어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거든요. 강 이사요? 업무적으로는 자주 만나지만 개인적으로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으세요? 서영의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섞였어요. 도연은 그 변화를 포착했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도연이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내심으로는 확신을 굳히고 있었어요. 서영과 강태준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걸 말이죠. 아, 그리고 서영아, 하은이 교육 문제 때문에 며칠 시골 할머니 댁에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갑자기요? 하은이는 여기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엄마를 잃은 아이를 혼자 보내면. 서영이 당황하며 반대 의견을 내비쳤어요. 하은이가 없어지면 불편해진다는 표정이었죠. 아이가 너무 충격을 받은 것 같아서 환경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의사가 그러더군. 그럼 제가 더 신경 써서 돌보겠습니다. 하은이를 멀리 보낼 필요는 없어요. 서영의 반응을 보며 도연은 확신했습니다. 하은이가 알고 있는 뭔가를 서영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서영이 회장실을 나간 뒤 도연은 박상호를 불렀습니다. 상호야,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여야겠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영이가 모르게 지훈이의 행방을 찾아야 해. 그리고 강태준의 모든 동선을 추적해라. 박상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의 목소리에서 오랜만에 듣는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거든요. 회장님,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2번이나. 알고 있어.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내 가족을 지켜야 해.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을 다졌습니다. 평생 회사만 보고 살았던 그가 마침내 가족을 위해 싸우기로 결정한 순간이었어요. 좋다. 이제 이 늙은이도 연극 한번 해보자. 도연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서영이 그토록 교활하게 준비해온 게임에 이제 그도 참여하기로 한 거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상대해야 할 적수가 만만치 않을 거였습니다. 78년을 살아온 노회한 경영자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가 온 거니까요. 저택에서는 하은이가 여전히 엄마 방에서 깜빡이는 서버 불빛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속에도 외할아버지와 같은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엄마를 꼭 찾겠다는, 그리고 나쁜 사람들에게는 절대 지지 않겠다는 의지 말이죠. 사흘이 지난 오후 대한그룹 본사 회장실에서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흘렸습니다. 김도연 회장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평소의 날카로운 집중력 대신 멍한 표정을 띠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윤서영이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새로운 계약서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자신만만한 걸음걸이였죠. 아버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서영의 목소리에는 묘한 관심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환자를 대하는 보호자 같은 톤이었죠. 도연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지만 눈빛이 평소보다 흐릿해 보였습니다. 서영아, 너 누구더라? 도연이 갑자기 엉뚱한 말을 했어요. 서영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지만 금세 미묘한 미소로 바뀌었죠. 아버님, 저예요. 서영이요. 지훈이 아내. 아, 그래. 지훈이. 도연이 중얼거리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마치 기억을 더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지훈이는
지훈이는 어디 있었지? 이름이 뭐더라? 그 말에 서영의 눈이 반짝였어요. 회장이 정말로 기억에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연기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일단은 유리한 상황이었거든요. 아버님, 지훈 언니는 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벌써 잊으셨어요? 서영의 목소리에는 가짜 연민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내심으로는 기뻐하고 있었죠. 아, 그랬지. 사고로. 도연이 머리를 감싸쥐며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영은 그런 그를 바라보며 더욱 확신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역시 연세가 드셔서 힘드시죠? 요즘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서영의 말투가 점점 거만해지고 있었어요. 마치 치매 걸린 시아버지를 대하는 며느리처럼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전문 의료진을 모셔왔어요. 아버님 상태를 정확히 진단받아 보시는 게 어떨까요? 서영이 미리 준비해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명함이었어요. 하지만 그 의사는 이미 서영에게 매수된 상태였죠. 의사? 나한테 왜 의사가? 아버님, 건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서영의 제안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었어요. 도연을 정신적으로 무능력한 상태로 만들어 법적으로 후견인을 세우려는 계획이었거든요.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며 하은이가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평소처럼 외할아버지를 만나러 온 거였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금세 눈치챘죠. 외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하은이가 밝게 인사했지만 도연은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어요. 아이는 서영의 차가운 시선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하은아, 외할아버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으시니까 나중에 와라. 서영이 아이를 내쫓으려 했지만 하은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외숙모, 엄마 방 불빛이 또 반짝였어요. 어젯밤에도 계속 깜빡거렸거든요. 하은이의 말에 서영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그건 그냥 오류야. 전자제품이 가끔 그럴 수 있어. 서영이 억지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불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류가 아니에요. 엄마가 말했던 등대 신호예요. 규칙적으로 깜빡거리고 있어요. 하은이의 확신에 찬 말에 서영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아이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은아,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어. 그런 말하면 안 돼. 서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평소에 가면 같은 친절함이 사라지고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아니에요. 엄마는 살아계셔요. 전화도 하셨고 등대 신호도 보내고 계시거든요. 하은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9살 아이가 어른에게 대든 건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엄마에 대한 확신은 누구도 흔들 수 없었죠. 하은아, 조용히 해. 서영이 화를 내며 일어났어요. 그 순간 그녀의 진짜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도연은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확신을 굳혔어요. 연기가 성공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한편 박상호는 하은이가 말한 서버 신호를 추적하기 위해 IT 전문가와 함께 저택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발견한 비상 서버에 새로운 접근 방법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박 비서님, 신호 패턴을 분석해 봤는데 이건 단순한 오류가 아니에요. IT 전문가가 흥미로운 발견을 보고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모스 부호 같은 규칙성이 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하은이의 말이 정말 맞았던 거죠. 그럼 이 신호를 해독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IT 전문가가 다른 화면을 가리켰어요. 서버에 숨겨진 폴더가 새롭게 발견된 거였죠. 이 폴더는 특별한 암호로 보호되어 있는데 최근에 누군가 접근한 흔적이 있어요. 누가 접근했을까요? IP 주소를 추적해 봤더니 외부에서 원격 접속한 기록이 있습니다. 박상우가 숨을 삼켰어요. 그 말은 지훈이 정말 살아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었거든요. 폴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암호를 풀어야 하는데. 잠깐, 이거 이상하네요. IT 전문가가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잘못됐나요? 아니요, 오히려 놀라운 발견이에요. 이 서버에 음성 파일들이 대량으로 저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녹음 날짜를 보니까 언제죠? 지훈 도련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부터 최근까지예요. 그리고 여기 윤서영 이사와 강태준 이사의 대화 내용도 있습니다. 박상호의 손이 떨렸어요. 지훈이 얼마나 치밀하게 모든 걸 준비해뒀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거든요. 그 내용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재생해 보겠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건 서영과 강태준의 대화였어요. 며칠 전에 녹음된 것 같았죠. 지훈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지훈처럼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조심해야 해. 이번에는 실수하면 안 돼. 걱정 마. 교통사고로 꾸미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그 대화 내용을 들은 박상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지훈의 죽음도 사고가 아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이걸 회장님께 즉시 보고 드려야겠어요. 1시간 뒤 도연은 서재에서 녹음 파일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을 모두 잃게 만든 진범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자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악마들이.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지훈이부터 찾아야 해. 이 녹음만으로는 법적 증거로 부족할 수 있거든. 도연이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했어요. 오랜 경영 경험이 이런 때 빛을 발하는 거였죠. 그리고 상호야, 서영이한테는 계속 내가 기억을 잃어가는 것처럼 연기해야 해. 그래야 그녀가 방심하고 실수를 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위험하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 이미 내 가족을 지키지 못한 실패한 아버지야. 이제라도 제대로 해야지. 도연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서영과 강태준이 그토록 교활하게 짜놓은 함정에 이제 그들 자신이 빠져들게 만들 계획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딸 지훈을 찾아내야 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거든요. 저택에서는 하은이가 여전히 엄마 방에서 깜빡이는 불빛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속에는 엄마가 보내는 신호를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이틀 뒤 아침 윤서영은 대한그룹 의료센터에서 정신과 전문의 이경우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며칠 전부터 공들여 섭외한 의사였어요. 이 의사의 진단서만 있으면 도연 회장을 법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었거든요. 선생님, 진단서 준비는 다 되셨죠? 서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습니다. 이미 충분한 대가를 지불한 상태였거든요. 네, 치매 초기 진단으로 작성했습니다. 경영 판단 능력 상실이라고 명시했어요. 이경우 의사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어요. 그의 표정에는 약간의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서영이 제시한 금액 앞에서는 양심을 접을 수밖에 없었죠. 이 진단서만 있으면 이사회에서 회장직 사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겠네요. 서영이 만족스럽게 웃으며 서류를 받았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도연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하은이까지 조용히 만드는 일이었죠.
오후에 서영은 저택으로 돌아가 하은이를 찾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엄마 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서영은 평소보다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며 다가갔죠. 하은아, 외숙모가 할 말이 있어. 서영이 아이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죠. 하은아, 이제 엄마는 떠났다고 말해야 해. 그래야 모두 편해져. 서영의 말에 하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서영을 똑바로 바라봤죠. 엄마는 떠나지 않았어요. 엄마는 집에 계시거든요. 하은이의 대답이 서영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9살 아이의 순수한 확신이 그녀의 모든 계획을 위협하고 있었거든요. 하은아, 외숙모 말 잘 들어야지. 내가 계속 그런 말하면 외할아버지가 더 아프셔. 서영이 아이를 설득하려 했지만 하은이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외할아버지는 아프지 않으세요. 그냥 슬프실 뿐이에요. 엄마를 찾으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아이의 말에 서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은이가 생각보다 훨씬 영리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때 서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태준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서영 씨,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간호사 중에 누군가 우리 일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강태준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서영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죠. 뭔 소리예요? 자세히 말해봐요. 병원에서 퇴직한 간호사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박상우한테 연락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서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긴 거였죠. 한편 대한그룹 본사에서는 박상우가 퇴직 간호사 김순희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김순희는 60대 중반의 베테랑 간호사였어요. 몇 달 전 정년 퇴직한 그녀는 그동안 마음에 걸렸던 일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었죠. 박 비서님, 제가 연락드린 건 양심상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예요. 김순희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어떤 일이었나요? 몇 달 전에 사설 앰뷸런스가 저희 병원에 온 적이 있어요. 의식을 잃은 여성 환자를 데려왔는데 뭔가 이상했거든요. 박상우가 긴장하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날 사설 앰뷸런스 요청서를 확인해 봤는데 강태준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김지윤 상무님이었어요. 김순희의 증언에 박상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거였죠. 그 환자분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며칠 뒤에 다른 곳으로 이송됐어요. 그것도 몰래 새벽에 말이죠. 저는 그때부터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박상우는 즉시 이 내용을 도연 회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자리를 일어났어요. 1시간 뒤 도연은 서재에서 박상우의 보고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우야,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군. 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주주총회에서 심판을 내릴 때가 왔군. 도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며칠 뒤면 정기 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이었죠. 서영은 그 자리에서 자신을 몰아내려 할 거였지만 도연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회장님, 위험하지 않을까요? 상대방도 필사적일 텐데요. 괜찮아.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어.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야. 도연의 눈에는 냉철한 판단력이 돌아와 있었어요. 며느리의 배신에 상처받은 노인이 아니라 50년 경영 경험을 쌓은 회장의 모습이었죠. 그날 밤 서영은 강태준과 함께 마지막 계획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주주총회였고 그 자리에서 도연을 완전히 몰아낼 예정이었거든요. 모든 준비 끝났죠? 네, 이사들 과반수는 이미 우리 편이에요. 회장 건강 문제를 이유로 사퇴 압박하면 될 거예요.
강태준이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었죠. 도연이 얼마나 치밀하게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저택에서는 하은이가 여전히 엄마 방을 지키고 있었어요. 아이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죠. 서버의 불빛이 평소보다 더 빠르게 깜빡이고 있었거든요. 엄마, 내일이면 외할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하은이가 서버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아이의 마음속에는 엄마에 대한 믿음과 외할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가득했죠. 복수의 무대가 완성되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 거였어요. 서영과 강태준이 그토록 교활하게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이 무너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대한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주주총회를 위해 모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대형 원목 테이블 주위로 주요 주주들과 이사진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천장의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뿌리는 가운데 회의실 앞쪽 대형 스크린에는 대한그룹 로고가 떠 있었죠. 윤서영이 단상에 올라서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어느 때보다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손에는 미리 준비한 발표 자료와 도연의 의학적 진단서가 들려 있었죠.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영의 목소리는 안정적이고 권위 있게 들렸어요. 그녀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안타깝게도 김도연 회장님께서 건강상 문제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시게 되었습니다. 의학적 진단 결과 더 이상 중요한 경영 판단을 내리시기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서영이 진단서를 들어보이자 몇몇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그녀 편으로 넘어간 사람들이었죠. 따라서 이제부터 대한그룹의 새로운 대표로서 인사드립니다. 서영이 깊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졌죠. 마침내 꿈에 그리던 자리에 오른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회의실 뒤편에서 김도연 회장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평소보다 훨씬 당당했어요. 며칠 전까지의 흐릿한 눈빛도 사라지고 날카로운 시선이 돌아와 있었죠. 잠깐만. 도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영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분명히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인데 목소리가 너무 또렷했거든요. 회장님, 지금 컨디션이 좋지 않으시니까 좀 쉬세요. 서영이 당황하며 말했지만 도연은 전혀 개의치 않고 단상 쪽으로 걸어갔어요. 서영아, 내가 정말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하니? 도연의 말에 회의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들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박상호. 도연이 부르자 박상호가 회의실 뒤편에서 나타났어요. 손에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죠. 스크린 준비됐나? 네, 회장님. 박상호가 노트북을 조작하자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대한그룹 로고 대신 CCTV 영상이 나타났어요. 화면 속에는 며칠 전 새벽 대한그룹 지하 주차장의 모습이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김지훈이 들것에 실려 앰뷸런스로 옮겨지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지시하고 있는 서영과 강태준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이게 뭐죠? 한 이사가 놀라며 물었어요.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죠. 내 딸을 납치하는 장면이야. 도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서영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이건 조작된 영상이에요. 지훈 언니는 교통사고로. 서영이 변명하려 했지만 영상은 계속 재생되고 있었어요.
강태준이 앰뷸런스 운전석에 타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보였죠. 회의장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주주들과 이사진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사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충격 때문이었죠. 조용히 하세요. 도연이 지팡이로 바닥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죠. 이제 너희의 가면을 벗길 시간이다. 도연이 서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78년을 살아온 노인의 분노와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회의실 뒤편에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은이가 천천히 단상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아이의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죠. 하은아, 여기서 뭐해? 서영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아이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외숙모, 이건 엄마가 남긴 거예요. 하은이가 녹음기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9살 아이의 목소리였지만 회의실 안에 모든 어른들이 집중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안 떠났어요. 엄마 집에 계신데요. 하은이의 말에 서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계속 그 말을 반복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거든요. 하은아, 그만해. 엄마는 이미. 아니에요. 이 녹음기에 다 들어있어요. 하은이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건 지윤의 목소리였어요. 하은아, 엄마가 만약 갑자기 사라지면 이 녹음을 외할아버지께 들려드려. 그리고 서영 외숙모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지윤의 목소리를 들은 회의실 안의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죽었다고 알려진 사람의 목소리였거든요.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서영이 강태준과 함께 뭔가 나쁜 일을 계획하고 있어. 지훈 오빠 사고도 그들이 꾸민 거야. 내가 증거를 모으고 있는데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순간 서영이 녹음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박상호가 재빨리 막아섰어요. 놔주세요. 이건 위조된 거예요. 서영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녹음 파일은 회의실 음향 시설을 통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거든요. 강태준이 지훈 오빠 차에 손을 댔어. 브레이크 계통을 조작했다고 실수로 말한 걸 녹음했어. 그들은 지금 나까지 제거하려고 해. 지훈의 녹음이 끝나자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이제 알겠나? 도연이 서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내 아들을 죽이고 내 딸을 납치한 게 바로 너희들이야. 서영이 뒤로 비틀거렸어요.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아니에요. 이건 다 거짓이에요. 서영이 마지막으로 변명하려 했지만 회의실 안의 시선들이 이미 그녀를 향해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박상호가 미리 연락해둔 거였어요. 윤서영 씨, 김지훈 씨 납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자 서영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어요? 김지훈은 이미 죽었다고요. 서영의 마지막 발악이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이미 모든 걸 준비해두고 있었죠. 지훈이는 살아있어. 그리고 곧 여기 올 거야. 도연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하은이의 얼굴에는 희망의 빛이 돌았죠. 모든 시선이 회의실 입구로 향했습니다. 과연 김지훈이 정말 나타날까요? 아니면 이것도 도연의 또 다른 연극일까요? 회의실 안의 긴장감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하은이의 외침이 회의실에 울려 퍼진 직후 박상호가 준비된 듯 회의실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방송국 기자단이 있었어요.
카메라와 조명 장비들이 이미 설치되어 있었죠. 여러분, 지금부터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박상우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확신에 차 있었죠. 김지훈 상무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생존해 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회의실 안의 주주들과 이사진들도 경악한 표정을 지었죠.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다시 전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조용한 별장의 병실 모습이 나타났어요. 하얀 침대에 누워있는 여성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죠. 지훈 언니. 하은이가 소리치며 스크린을 향해 달려갔어요. 화면 속의 여성은 분명히 김지훈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분명히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화면 속 지훈이 카메라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목소리를 잃은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지훈이 힘겹게 손을 들어 하은이를 향해 흔들었어요. 그 순간 하은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죠. 엄마가 살아있어요. 아이의 외침에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장례식을 치른 사람이 살아서 자신의 딸과 만나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윤서영은 완전히 절망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순간이었죠. 아니야. 이건 가짜야. 합성된 영상이라고. 서영이 절규하며 스크린을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경찰관들이 그녀를 제지했어요.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려 하는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들어왔어요. 대한그룹의 오랜 운전기사였던 장노인이었죠. 장노인은 평소와 달리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있었죠.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걸음걸이에는 묘한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이제 이걸 공개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장노인이 도연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장노인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작은 USB 메모리가 들어 있었어요. 장노인이 그것을 박상호에게 건네자 박상호는 즉시 노트북에 연결했죠. 이게 뭔가요? 한 기자가 물었어요. 장노인이 대답했습니다. 김지훈 도련님이 사고 당하시기 전날 밤에 제게 맡기신 영상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스크린을 주시했죠. 화면에 김지훈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며칠 전 장례식에서 봤던 영정 사진보다 훨씬 생생한 모습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카메라를 향해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서영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죠. 서영이가 강태준과 함께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를 제거하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어요. 지훈의 폭로에 회의실 안의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만약 제가 사고를 당한다면 그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 아내 서영이 그 사고의 배후에 있을 겁니다. 서영이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었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영상 속 지훈이 계속 말했어요. 따라서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유언을 남깁니다. 대한그룹의 모든 지분과 경영권은 제 누이 김지훈에게 넘깁니다. 서영에게는 아무것도 상속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지분 구조가 순식간에 달라진 거였죠. 또한 이 영상과 함께
서영과 강태준의 불법 행위에 대한 모든 증거 자료를 남겨둡니다. 장 기사님이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계실 겁니다. 장로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서영과 강태준의 비리 증거들이 가득했죠. 영상이 끝나자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도연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슬픔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군. 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경찰관들이 서영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어요. 모든 희망이 사라진 상태였거든요. 강태준은 어디 있습니까? 경찰관이 물었어요. 박상우가 대답했습니다. 이미 체포되었습니다. 별장에서 지운 상물을 감금하고 있다가 붙잡혔어요. 회의실 한쪽에서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하고 있었어요. 이 사건은 곧 전국적인 뉴스가 될 거였죠. 하은이가 도연에게 달려와 그의 손을 잡았어요. 외할아버지, 이제 엄마 만날 수 있어요? 도연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미소였죠. 그럼 하은아, 곧 만날 수 있어. 주주들과 이사진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의 주주총회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끝난 거였죠. 서영이 경찰에 연행되어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도연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죠. 이게 끝이 아니야. 지훈이는 목소리를 잃었어. 평생 말을 못할 거야. 서영의 마지막 독설이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회의실이 점점 비워지자 도연과 하은이 그리고 박상우만 남았어요. 장로인도 조용히 그들 곁에 서 있었죠. 장 기사님 고마웠습니다. 도연이 장로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장로인이 없었다면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을 거였거든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회장님. 장로인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오랜 악몽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이제 끝났다. 도연의 말에 하은이가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외할아버지, 이제 우리 가족 다시 함께 살 수 있어요? 그럼 하은아, 이제 정말 함께 살 수 있어. 회의실 밖으로는 기자들과 직원들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 소리들이 희망찬 미래의 시작으로 들렸죠. 긴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거든요. 스크린에는 여전히 지훈의 모습이 나타나 있었어요. 그녀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비록 목소리는 잃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생생했어요. 딸과 아버지를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주주총회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 대한그룹 회장 저택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당 한편에 심어진 은행나무 잎들이 가을바람에 하늘거리며 노란 융단을 만들고 있었어요. 집안에서는 따뜻한 차 끓는 냄새와 함께 조용한 대화 소리가 들려왔죠. 거실 소파에는 김지훈이 조심스럽게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 퇴원한 그녀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목에는 하얀 거즈가 감겨 있었고 목소리를 낼 수는 없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더욱 따뜻해 보였죠. 하은이가 엄마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어요. 아이는 엄마가 다시 사라질까봐 한시도 떨어지려 하지 않았거든요. 지우는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정말 보고 싶었어요. 하은이가 지훈의 품에 안기며 말했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죠. 지훈도 딸을 꼭 안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딸에게 충분히 전해지고 있었어요. 창가에서는 김도연 회장이 정원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몇 달간의 고통과 근심이 사라지고 편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석양이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하은아. 도연이 손녀를 부르며 창가로 다가왔어요. 아이가 엄마 품에서 고개를 들어 외할아버지를 바라봤죠. 내 말 한마디가 이 집을 살렸구나. 도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하은이가 용기 내어 한 말이 없었다면 지금의 결과도 없었을 거였거든요. 외할아버지, 이젠 나쁜 비밀은 없어요. 하은이가 맑은 눈동자로 대답했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도연과 지훈이 동시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훈이 딸의 손을 잡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입모양으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은이가 엄마의 입술을 유심히 보더니 번역해줬어요. 엄마가 그래, 우리에겐 좋은 비밀만 남았지라고 하셨어요. 지훈의 따뜻한 미소가 그 말을 확인해줬어요. 앞으로는 서로를 속이는 거짓말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 있을 거라는 의미였죠. 그때 박상호가 차를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30년 넘게 이 집을 지켜온 그의 얼굴에도 안도의 기색이 역력했어요. 회장님, 차 준비됐습니다. 고마워, 상호야. 너도 함께 앉아라. 도연이 박상호에게 의자를 권했어요. 주종관계를 떠나 이제는 가족 같은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서영이와 강태준은 어떻게 됐나?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직 하은이가 듣기에는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었거든요. 둘 다 구속 기소됐습니다. 강태준은 지훈 도련님 살해와 지훈 상무님 납치 혐의로, 서영 씨는 공범으로 처벌받게 될 예정이에요. 박상호의 설명에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의가 실현된 거였지만 마음이 홀가분하지만은 않았죠. 그리고 회장님,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정중히 거절해줘. 우리 가족이 먼저 회복되는 게 중요해. 도연의 말에 지훈이 고마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평생 회사 일만 중요하게 여겼던 아버지가 이제는 가족을 우선에 두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정원에는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평화로운 정적이 흘렀어요. 그 고요함 속에서 도연은 차를 천천히 따르며 말했습니다. 가족이란 건 결국 진실을 지키는 용기에서 시작되는 거야. 도연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은이도 어른들의 대화를 진지하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외할아버지, 앞으로는 우리가 계속 함께 살 거죠? 하은이의 질문에 도연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물론이지, 하은아. 이제 우리는 정말 가족이야. 지훈이 아버지와 딸을 바라보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어요. 목소리는 이렇지만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었거든요.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며 저택 거실에는 황금빛 노을이 스며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온통 주황색과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그날의 노을은 유난히 따뜻하고 아름다웠죠. 엄마, 이제 매일 함께 저 노을 볼 수 있어요? 하은이가 창밖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지훈이 딸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상우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가족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요. 상우야, 너도 우리 가족이야.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도연의 말에 박상우가 감동한 표정을 지었어요. 오랜 세월 함께했지만 이렇게 가족이라는 말을 들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거실 한쪽에서는
지훈이 사용하던 서버가 여전히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위험 신호가 아니라 희망의 등대 역할을 하고 있었죠. 엄마, 그 등대 불빛 이제 어떤 의미예요? 하은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지훈이 입모양으로 천천히 대답했고 하은이가 번역해줬죠. 이제는 사랑한다는 신호라고 하세요.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따뜻하게 웃었어요. 위기의 신호였던 불빛이 이제는 사랑의 메시지가 된 거였죠. 도연이 창밖 정원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년 봄에는 저 정원에 꽃을 많이 심어야겠어. 지훈이가 좋아하던 장미도 심고 하은이가 좋아하는 해바라기도 심자. 정말요? 우와, 정원이 꽃밭이 되겠네요. 하은이가 신이 나서 손뼉을 쳤어요. 지훈도 행복한 표정으로 딸의 모습을 지켜봤죠. 밤이 깊어가며 저택은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예전의 무거운 침묵과는 달랐어요. 평화롭고 따뜻한 정적이었죠. 하은이는 엄마와 함께 엄마 방에서 잠들 예정이었어요. 오랜만에 엄마 품에서 안전하게 잠들 수 있는 밤이었거든요. 엄마, 정말 다시는 어디 안 가시죠? 하은이가 마지막으로 확인하며 물었어요. 지훈이 딸의 이마에 키스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서재에서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책을 읽었어요. 가족을 되찾은 기쁨이 온몸에 퍼져 있었죠. 저택 밖에서는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진실이 승리하고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이 집에는 이제 진짜 평화가 찾아온 거였어요. 그날 밤 하은이는 엄마 품에서 가장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악몽 같던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꿈에서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저택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웃음소리와 행복한 기운이 가득했어요.